이제 박근혜와 한명숙의 비교 이런 관점으로 야당에서 나온 논평이 그거였고요. 추미애 대표는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사법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하는 것이다. 사법개혁의 얘기를 했고요. 저도 뭐 최민희 의원과의 방송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이 뒤집어버린 사건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많았잖아요. 대표적인 거 우리 바로 동료들 중에도 있잖아요. KTX 판결. 예. 그리고 이제 김현훈 대변인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한명숙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다. 정치 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여 정치에 부화내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논평들 때문에 이제 약간 논박이 오고 가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자 봅시다. 진짜 한명숙 총리는 정치 보복의 피해자였을까요? 정말 뇌물을 받은 범죄자였을까요? 어려운 문제긴 하죠. 그런데 큰 얼개를 한번 봐야 됩니다. 디테일한 건 이따가 들어가시기로 하고요. 시기가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지방선거 준비하던 시기였어요. 2010년 4월 초순.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6월 달에. 4월 초순에 이제 이게 터진 거예요. 서울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지방선거의 어떤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명박이 서울시장이었다는 요건 때문에라도 서울시장이 갖는 상징성은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첫 시작이 그때 이명박 정권 때였는데 이명박 정권 때 그런 식으로 털었던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참여정부가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첫판에 다. 노무현 대통령을 탈탈 털고 심지어는 없는 말로 지어내서 논두렁에 무슨 시계를 버렸다는 등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가던 단골 음식점 같은 데까지도 세무조사에 가서 털어들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부도덕하다는 거를 이명박이는 알려야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었고. 근데 누군가가 뇌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내가 정치인이고요. 예. 기업하는 사람이에요. 예. 정치인들도 기업인들이나 신분 같은 걸 되게 많잖아요. 예. 야수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어요. 예. 만약에 수사가 예. 딱 들어왔다고 쳐요. 예. 그러면 검찰은 당사자 나를 뇌물로 엮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뇌물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수표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걸 왜 그런 멍청한 짓을 왜 그러냐면 시기가 채무 관계는 말하면 사람들이 무슨 뭐 정치인들이 채무로 부도덕하게 뭐 채무를 위장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한명숙 총리가 최초의 여성 총리였잖아요. 예. 참여정부의 상징적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수표로 뇌물을 받아요? 그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만호라는 사람의 증언만 갖고 예. 계속 뇌물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한명숙 총리 동생이 관한 예. 부분도 있지만 예. 예. 검찰이 내가 이 사람 또는 법원이 이 사람을 재단하려고 하면 정황적으로 봤을 때 당신은 뇌물이 드러나자 변제한 거야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채무 관계를 뇌물 관계로 확정시켜버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금액만 보면 돈이 오고 갔다는 금전의 거래 관계만 보면 어떻게 뇌물로 포장할 수는 있는데 그게 수표라는 건 사실 그걸 당사자들을 다 빈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건의 말이 안 되죠, 핵심이에요. 예. 한명숙 총리는 직접 받지 않았는데 의자에 놓고 갔다. 예. 근데 의자 자체에도 뭐가 없었는데 예. 의자가 그거를 받아버린 사건. 의자가 뇌물수수한 사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예. 그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한명숙 총리가 어떤 생각이었고 어떤 식으로 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살아온 궤 그런 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어떤 뇌물을 뭐 받아와서 그게 문제가 됐다거나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아니야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친분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기업인하고 친했다고 해서 비판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비난하려고 하니까 하는 소리지. 그러면 그런 저런 관계에서 뇌물과 채무와의 관계의 중간선상에 있는 건데 한명숙 총리는 그렇게 살아온 분이고 당시 시대적 상황은 전 정권이 어떻게든지 이 도덕성을 흠집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그 과정에서 검찰이나 법원은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것은 뇌물임이 확실하다고 판결을 내린 사건이에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래서 옥살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나 김현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한명숙 총리를 기소해서 무죄가 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검사들 무지하게 깨지는 거죠. 도덕적으로 엄청 비난을 받는 거예요. 정치 보복이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명숙 총리가 유죄가 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그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했건 뒷조사를 당했건 판사라는 분들이 정반대의 정황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결국에는 2년간이나 옥살이 하시다 나온 거라는 그러니까 거죠. 공판 중심주의라는 게 네. 만약에 피의자가 검찰의 진술과 다르게 재판장에서 진술을 하면 검찰에서의 진술보다 재판정에서의 진술을 우선 증거로 채택한다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보다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이 일 자체를 실제 판단의 증거로 삼는 게 공판 중심주의인 건데 그때 뇌물을 줬다고 추정됐던 그 사람이 당사자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재판장에서 준 적이 없다. 나는 그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법원이 증거를 무시하고 검찰의 제출 증거를 채택해서 판단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비판이 굉장히 가열찼었죠 그때. 저는 한명숙 총리가 뇌물을 받았을 거란 생각은 0%로 하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거였어요. 좀 이야기가 좀 새는데 큰 흐름에서 맥락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 씨 같은 오랜 친구로부터 홍준표도 최근까지도 뇌물 받은 노무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일베들이 좀 뇌물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관계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다 보면 내 친구가 정치인이야. 지역에 나와서 맨날 떨어져. 예. 그냥 김영삼 따라갔으면 되는데 예. 정치인이 가장 정치를 하려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정치자금이잖아요. 예, 돈 문제죠. 최근에 이제 오세훈법이라고 해서 뭐 현역이 아니면 뭐 모을 수 있고 공개적으로 선관위를 통해 갖고 모으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암암리에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도까지 우리가 재단할 수는 없는데 순수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참여정권 내내 어떤 특혜도 주지 않았으니까 예. 순수하게 내 친구 정치 열심히 잘하시게 예. 이렇게라고 줘요. 근데 포괄적 뇌물죄가 그래서 나온 말이잖아요. 뭐 특혜를 줬건 안 줬건 포괄적으로 뇌물이야. 이렇게 검찰이 몰고 갔는데 결국에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자체는 재판이 끝까지 갔다 그러면 무죄가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돈이 건네지는 그 순간만 보면 그게 뇌물인지 뭐 이렇게 정치 자금인지 그거는 법률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을 보면 내가 기업인 친구를 가지고 싶어서 기업인을 친구로 두는 게 아니에요. 살아오다 보면 친구가 기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경우도 있고. 정치인이 되는 거고.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주변에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서도 훌륭하게 멋있게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제야에 있을 때부터 후원자로서 맞아요. 하다 보면 오랫동안 인연이 되면 그분들이 친구가 되는 거지. 정치 활동하고 정치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인을 친구로 둔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맞아요. 예. 그러네요. 그 마인드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 노태우 시대,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이런 사람들도 그런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한 거죠. 큰 문제가 되지 예. 않았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만호 씨가 갖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크게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없지만 예. 그런 관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한명숙의 삶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뇌물이라면 수표를 썼겠냐 이 세 가지로만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특히나 그 한명숙 총리의 그 살아온 역정을 쭉 돌이켜 보면 일베들이 정말 싫어할 것 같아요. 여권 신장 대모죠 대모. 예, 예. 그쪽에서 정말 큰 일을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일베나 뉴라이트 계열에서는 정말 꼴보기 싫은 인물일 수도 있어요. 이 한명숙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2010년부터 사법부가 얼마나 왜곡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나는 한명숙 재판권이라고 봐요. 그 적폐 세력의 가장 핵심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시더라도 아마 유죄 판결을 받았을 거예요. 대법원에서. 한명숙 총리와 같이. 그 상황이었다면 예, 그렇겠죠. 그때 예. 당시의 상황이라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거니까 한명숙 총리권에 대해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2심에 대해서 인정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유지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2심을 유지하라 해서 징역 2년의 추징금을 확정이 됐는데 이 와중에 대법관들 중에 5명이 있어요.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 대법관이 이 다수 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 당시에 장문의 글로 반박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요지는 뭐냐면 첫 번째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만호를 불러와서 진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듣고 7개월 동안 그 진술을 유지하면서 수시로 불렀는데 수사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법에서 형사소송법 절차에서는 그것이 빠지면 검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인권보호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검찰이 지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캐비넷에 언제 써먹을지를 만지작만지작했던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예, 첫 번째가 그거였고요. 7개월 동안 그거를 진술을 유지하고 계속 압박을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 한만호 한신공영 사장은 그 전해 2008년도에 이미 부도가 1차 부도가 났을 만큼 상황이 회사가 어려웠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9억이라고 하니까 별로 안 커 보이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9억이라고 그러면 그러세요? 예, 네. 별로 안 커 보이는 돈인데 저 배포 허연직이 감사합니다. 아 우리는 400조를 갖고 얘기하는데 네. 대한민국의 예산을 지뿔도 없으면 원래 뒤에는 뿔이 없습니다. 9만 원은 있어요. 이게 한만호가 2008년 2월에 1차 부도를 맞게 되는데 그 당시가 보면은 2007년 한 해 동안의 매출의 6분의 1이래요. 9억이란 돈이. 그리고 당기 순이익의 4배래요. 9억이란 돈이. 그 돈을 비자금을 만들어서 한명수 총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게 대법관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한만호 씨가 증인으로 재판정에 나와서 1차에서 1심에서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나서도 자기가 검찰에서 한 진술은 거짓이었다라고 증언을 번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 번복을 하면 검찰에서 이 사람을 다시 2심에서도 불러서 다시 증언을 듣든지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증언 신청을 해놓고 증인이 안 나왔는데 서류상으로 재판부가 인정을 해버리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에 전혀 맞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대법관들이 지적을 한 거예요. 항의 성명 같은 것을 냈어요. 소수 의견이지만 그때 묻혀버렸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에 한만호는 거의 그 횡령으로 인해서 검찰로부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배임 횡령. 소수 의견은 아니죠. 8대 5면 소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죠. 다수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소수예요. 아, 대법원 판례는 다수. 헌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전원 네. 합의체에서는 다수결이기 때문에 다수와 소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수 의견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만호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언을 통해서 자기가 처벌받을 기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명백한 그렇지. 정황이 보인다라고 이 소수 의견 대법원 판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묻혀버린 거고요. 이거는 한명숙 총리 재판권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가장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큰 사건이었어요. 박정희 정권에서도 이렇게는 못했을 텐데 물론 이거보다 더 심한 짓들도 했지만 사형을 내리고 뭐 이런 행동들을 했지만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렇게 창피하고 치졸한 일은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된 걸 가지고 야당에서 뭐 군대 비유를 들면서 뭐 쿠데타니 뭐 그런 비유도 하고 극렬 반대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지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이유가 아마 이 한명숙 총리 재판에 가장 큰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봐요. 그만큼 법원이 지금 야당이 청와대가 법원을 정치화시키려고 한다고 하지만 이미 법원은 정치화될 대로 정치화돼 있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참여했던 그 설문조사가 있었대요. 법원 판사들 전체 설문조사에서 그 상사와 다른 의견을 가진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느냐 못한다가 80% 가까이 된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 상사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그 자리에서 개진할 수 있느냐 둘 중에 한 명은 못한다고 대답을 했대요. 이 사건을 짧은 말로 요약한 뭐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만호, 나 한명숙한테 뇌물 줬다. 검찰, 그래? 한명숙 너 기소. 한만호, 잘 생각해보니 안 졌다. 법원, 한만호가 말을 바꾸긴 했지만 안 졌다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한만호가 말 바꾼 거 대질 신문 해보려고 했는데 한만호가 거절했다. 그러니까 말 바꾸기 전 증언이 맞고 한명숙 너 유죄. 이거예요. 이거 맞아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게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한만호 씨가 말을 바꾼 진술을 바꾼 거에 대해서 당시 재판부가 2심 재판부가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그것에 대해서 피고인 한명숙 씨가 증거를 찾아서 증빙을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사법부의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것에 대한 증거는 검찰에서 제출했거든요. 그럼 검찰에서 그거를 증빙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거를 피고인한테 넘긴 거예요. 재판부가. 그래서 당신이 이거를 증빙 못했으니까 유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증빙하는 것 중에 정말 어려운 게 무언가 하지 않았다는 증빙이 어려워요. 뭐 내가 무언가를 했던 건 기록이 남잖아요. 흔적이 남고. 그래서 증명하기가 맞아요. 쉬운데 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법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걸 무고라고 하잖아요. 예.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 미쳐버리는 거지. 예. 누가 정치인이야. 지역에 나와서 맨날 떨어져. 예. 그냥 김영삼 따라갔으면 되는데. 예. 정치인이 가장 정치를 하려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정치자금이잖아요. 예, 돈 문제죠. 최근에 이제 오세훈법이라고 해서 뭐 현역이 아니면 뭐 모을 수 있고 공개적으로 선관위를 통해 갖고 모으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암암리에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도까지 우리가 재단할 수는 없는데 순수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참여정권 내내 어떤 특혜도 주지 않았으니까 예. 순수하게 내 친구 정치 열심히 잘하시게 예. 이렇게라고 줘요. 근데 포괄적 뇌물죄가 그래서 나온 말이잖아요. 뭐 특혜를 줬건 안 줬건 포괄적으로 뇌물이야. 이렇게 검찰이 몰고 갔는데 결국에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자체는 재판이 끝까지 갔다 그러면 무죄가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돈이 건네지는 그 순간만 보면 그게 뇌물인지 뭐 이렇게 정치 자금인지 그거는 법률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을 보면 내가 기업인 친구를 가지고 싶어서 기업인을 친구로 두는 게 아니에요. 살아오다 보면 친구가 기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경우도 있고. 정치인이 되는 거고.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주변에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서도 훌륭하게 멋있게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제야에 있을 때부터 후원자로서 맞아요. 하다 보면 오랫동안 인연이 되면 그분들이 친구가 되는 거지. 정치 활동하고 정치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기 위해서 한명숙 총리가 유죄가 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그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했건 뒷조사를 당했건 판사라는 분들이 정반대의 정황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결국에는 2년간이나 옥살이 하시다 나온 거라는 그러니까 거죠. 공판 중심주의라는 게 네. 만약에 피의자가 검찰의 진술과 다르게 재판장에서 진술을 하면 검찰에서의 진술보다 재판장에서의 진술을 우선 증거로 채택한다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보다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이 일 자체를 실제 판단의 증거로 삼는 게 공판 중심주의인 건데 그때 뇌물을 줬다고 추정됐던 그 사람이 당사자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재판장에서 준 적이 없다. 나는 그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법원이 증거를 무시하고 검찰의 제출 증거를 채택해서 판단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비판이 굉장히 가열찼었죠 그때. 저는 한명숙 총리가 뇌물을 받았을 거란 생각은 0%로 하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거였어요. 좀 이야기가 좀 새는데 큰 흐름에서 맥락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 씨 같은 오랜 친구로부터 홍준표도 최근까지도 뇌물 받은 노무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일베들이 좀 뇌물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관계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다 보면 내 친구 보면 어떻게 뇌물로 포장할 수는 있는데 그게 수표라는 건 사실 그걸 당사자들을 다 빈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건의 말이 안 사실 되죠, 핵심이에요. 그건. 예. 한명숙 총리는 직접 받지 않았는데 의자에 놓고 갔다. 예. 근데 의자 자체에도 뭐가 없었는데 예. 의자가 그거를 받아버린 사건, 의자가 뇌물수수한 사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한명숙 총리가 어떤 생각이었고 어떤 식으로 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살아온 궤 그런 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어떤 뇌물을 뭐 받아와서 그게 문제가 됐다거나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아니야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친분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기업인하고 친했다고 해서 비판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비난하려고 하니까 하는 소리지. 그러면 그런 저런 관계에서 뇌물과 채무와의 관계의 중간 선상에 있는 건데 한명숙 총리는 그렇게 살아온 분이고 당시 시대적 상황은 전 정권이 어떻게든지 이 도덕성을 흠집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그 과정에서 검찰이나 법원은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것은 뇌물임이 확실하다고 판결을 내린 사건이에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래서 옥살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나 김현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한명숙 총리를 기소해서 무죄가 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검사들 무지하게 깨지는 거죠. 도덕적으로 엄청 비난을 받는 거예요. 정치 보복이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박근혜와 한명숙의 비교 이런 관점으로 야당에서 나온 논평이 그거였고요. 추미애 대표는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사법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하는 것이다. 사법개혁의 얘기를 했고요. 저도 뭐 최민희 의원과의 방송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이 뒤집어버린 사건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많았잖아요. 대표적인 거 우리 바로 동료들 중에도 있잖아요. KTX 판결. 예. 그리고 이제 김현훈 대변인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한명숙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다. 정치 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여 정치에 부화내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제 논평들 때문에 이제 약간 엄박이 오고 가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자 봅시다. 진짜 한명숙 총리는 정치 보복의 피해자였을까요? 정말 뇌물을 받은 범죄자였을까요? 어려운 문제긴 하죠. 그런데 큰 얼개를 한번 봐야 됩니다. 디테일한 건 이따가 들어가시기로 하고요. 시기가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지방선거 준비하던 시기였어요. 2010년 4월 초순.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6월 달에. 4월 초순에 이제 이게 터진 거예요. 서울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지방선거의 어떤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명박이 서울시장이었다는 요건 때문에라도 서울시장이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첫 시작이 그때 이명박 정권 때였는데 이명박 정권 때 그런 식으로 털었던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참여정부가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첫판에 다. 노무현 대통령을 탈탈 털고 심지어는 없는 말로 지어내서 원두룡에 무슨 시계를 버렸다는 등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가던 단골 음식점 같은 데까지도 세무조사에 가서 털어들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부도덕하다는 거를 이명박이는 알려야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었고. 근데 누군가가 뇌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내가 정치인이고요. 예. 기업하는 사람이에요. 예. 정치인들도 기업인들이나 신분 같은 걸 되게 많잖아요. 예. 야수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어요. 예. 만약에 수사가 예. 딱 들어왔다고 쳐요. 예. 그러면 검찰은 당사자 나를 뇌물로 엮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뇌물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수표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걸 왜 그런 멍청한 짓을 왜 그러냐면 시기가 채무 관계는 말하면 사람들이 무슨 뭐 정치인들이 채무로 부도덕하게 뭐 채무를 위장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한명숙 총리가 최초의 여성 총리였잖아요. 예. 참여정부의 상징적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수표로 뇌물을 받아요? 그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만호라는 사람의 증언만 갖고 예. 계속 뇌물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한명숙 총리 동생이 관한 예. 부분도 있지만 예. 예. 검찰이 내가 이 사람 또는 법원이 이 사람을 재단하려고 하면 정황적으로 봤을 때 당신은 뇌물입이 드러나자 변제한 거야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채무 관계를 뇌물 관계로 확정시켜버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금액만 보면 돈이 오고 갔다는 금전의 거래 관계만